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노들 하노이 이후 멈춰있는 이 북미 회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시장에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2분기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나아지고 있는데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각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을 순간부터 저희는 이 순간에 대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물론 저희가 결과를 알게 되는 건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저희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요? 네, 우선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그래요? 같고요. 네. 좀 아쉬운 일이지만, 제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쓴 그 애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핵이다. 그만큼 핵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 중요한 핵 문제를 쉽게 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결론 없이 헤어졌고요. 문제는 문 대통령이 지금 가셨는데 사실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 없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견해 듣고 우리 견해도 좀 중재자 역할로 하겠죠. 그래서 다시 제 생각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만 열어줘도 큰 성과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지금 개성공단 재개, 그렇죠. 그다음에 네. 금강산 관광. 사실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그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말이 안 통한다, 임금이 높다,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덜 부지런하대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그거의 가능성만 열어둬도 네. 저는 큰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기대치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에 대한 의견은 좀 건네주셨네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만 열어도 사실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게 아니냐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 증시에는 어떨까요? 그러한 이슈가 전달이 된다면 코스피를 다시 한번 좀 레벨업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남북 경협주가 또 한번 점핑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는데요. 제가 조금 비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경기나 주가는 오를 때는 서서히 오랫동안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또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에 따라 가지고 좀 주시장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지수는 금리나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상회담 크게 주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관련주 이런 종목에는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이시라면은 사실 이게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으나 대북 관련주에 투자하시진 않으시겠죠? 저도 조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잠재 성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기업들이 북한 가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어제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627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돈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숙련 금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품 싸게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게 만들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계속 떨어지게 하는데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저는 우리 기업한테는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되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사실 짐 로저스와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느낌인데요. 요새 북한 노동신문 보면은 우리는 공기와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공기, 물만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서서히 깨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어디서나 경제만큼 중요한 거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지지율하고 한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관계를 보니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소비 심리가 나빠지면은 같이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떨어집니다. 네. 이거는 이 경제 문제는 뭐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과 공기로만 살 수 없고 새로운 거 경제 성장을 북한도 강력히 아마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경협주에 장기적 관점에 투자하고 계시다니까 그 종목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그 질문 좀 꼭 참아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향방과 함께 또 지금 시점에 가장 주목하는 게 어닝 시즌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 이제 또 줄줄이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질 텐데요.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예,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좀 나빠지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물론 작년과 10월 이후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부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췄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낮추는 게 끝났느냐? 예,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작년 경제 성장 보면은 수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소비가 좀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생각하면은 소비가 계속 증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은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아직은 끝난 건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네. 더 떨어질 남아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주가, 뭐 세계 주가, 특히 중국 주가 연초 이후로 좀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게 금리 하락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만까지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게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는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기업 수익, 뭐 경제 성장 이런 게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좀 그런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뭐 기대 요소들이 있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의견이 몰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대표적으로 수급이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뭐 37%까지 작년 1분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가 코스피가 2,600이었대요. 네. 그러면 더 상단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론 그 지분을 그만큼 채웠으면 팔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살짝은 있고요. 예, 뭐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 수익 그다음에 경제 펀더멘털을 볼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뭐 1,136원 뭐 이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경제 상황이나 우리 경제 상황 보면은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외국인 매수를 좀 늘렸지 않느냐 최근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펀더멘탈이 그렇게 아직은 좋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걱정스러워지네요. 일단 수급의 장기적인 매수 추이를 그려줄까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 물음표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펀더멘탈 개선에 근거해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경제 성장률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IMF가 계속해서 9달 사이에 3번 정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도 2.6. 일반 뭐 다른 연구기관에서 보는 거는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재고 순환 지표가 이제 바닥 그리고 있다,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예, IMF 경제 성장 보면은 뭐 작년 10월달에 올해 세계 경제가 3.7%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1월에 낮췄고 이번 달에도 3.3%로 낮췄지 않습니까? 사실 3.3%만 성장해도 세계 경제 성장 잘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2008년에서 2018년 세계 경제 연평균 성장률이 3.3%였거든요. 과거 평균만큼 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뭐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로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뒤따라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뒤따라서 내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네. 작년 10월부터 뭐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각종 예측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데 저는 하반기 가서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2.6%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사실 IMF에서 한국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한국 경제 전망은 뭐 한국은행이나 KDI 그다음에 각종 그 민간 연구소 네. 이런 수치를 더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할 때 IMF 전망치는 볼 것입니다. 그런데 IMF가 최근 경제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4개월 연속 급락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중 수출, 중국이 우리 27% 차지하고 있죠. 이 대중 수출이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IMF가 전망한 것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고요. 그런데 IMF가 2.6%로 유지했던 것은 그 이전에 한국 보고서를 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한국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걸 펼친다는 가정하에서 아마 2.6% 그렇게 유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그것보다 조금 더 경제 상황을 현 상황을 보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뭔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실지. 뭐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정도 됐다고 그러죠. 삼성전자. 예. 애널리스트들 자료를 보니까요. 뭐 하반기에는 또 7조 8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이 뭐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 정도도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반도체가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분야의 52%라고요. 네.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죠. 어떻게 하면 비정상적인 경우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올해 뭐 영업이익률이 한 27%그 정도 보고 있던데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27%도 좀 높은 거고요. 예, 저는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추정치 나오는 것보다 조금은 낮을 것이고 지수 상단에 열려있는 부분도 기대치를 조금은 낮춰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동력을 찾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 좀 걱정스러운데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큰 흐름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예, 거요? 우리 주가가 2,600 근처까지 작년 뭐 1, 2월인가요? 네. 올라갔다가 지금 뭐 2,000이 잠깐 깨졌다가 네. 지금 2,200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2,000을 저점으로 장기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느냐, 아니면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조정인가? 예, 그리고 우리 주가 보면은 사실 2011년 이후로 2017년만 오르고 거의 2,000 안팎에서 뭐 맞아요. 계속 이 조정을 자리인 것 보였지 같아요. 않습니까? 그 박스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 그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그 상승률의 전환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경기, 기업 수익, 뭐 세계 경제 여건 저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참 더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는 그냥 2011년부터 그 유지됐던 그 박스권 상에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하는 그 과정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다면 또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은 분명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시청자분들께 사실 김영익 교수님 모신다 이랬더니 이런 질문을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어요. 과거에 김영익 교수님께서 중국 기업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해종합지수 부진을 전망하셨었는데 최근에 3,200 뚫고 뭐 현 시점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을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제가 뭐 그동안 그 중국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까지 큰 흐름 보면은 나쁘다. 네. 예.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 1등 내수 우량주를 사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 주가 거의 20%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죠. 네. 근데 아까 우리 주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주가도 뭐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느냐 아니면 하락 국면에서 최근 일시적인 상승인가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하락 국면에서 최근에 일시적인 상승이다. 사실 중국 주가가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 일부 지표들이
좀 개선됐어요. 예를 들어서 차이친 제조업 지수가 3월에 50.8이었지 네. 않습니까? 제조업 PMI도요. 예, PMI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회복된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국민들한테 온성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걸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으로 최근에 중국 주가가 상승했다. 근데 중국 경제 보면은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기업 은행 부실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갈수록 더 심각해질 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가 6.6% 성장했는데 올해 그 6%에서 6.5% 목표치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하로 올해 떨어지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뭐 기업 부실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나 은행 구조조정 안 끝났다. 이런데 간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냥 큰 흐름 보면은 하락 국면에서 일찍 상승이고 뭐 중국 주가도 지금 거의 올라올 만큼 올랐지 않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조정을 거치다가 저는 2분기가 가가지고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뭐 이행 장치 합의를 했다라며 또 문희신 재무장관이 오늘 그런 소식을 내놔서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면 2분기까지는 좀 중국장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런 기대가 거의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저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그 패권 전쟁이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 WTO에 가입한 이후 한 4조 8천억 정도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를 냈거든요. 그걸 그 미국이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제조업에서는 물건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 돈 벌기는 힘듭니다. 미국이 잘하는 건 서비스업하고 특히 금융업이거든요. 문희신 재무장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그런데 미국이 결국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안 열어준다는 거죠. 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라고 보습니다. 마지막에는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이번에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표면적인 거다. 핵심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평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패권 전쟁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EU랑 미국이랑 또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버스 관세 이러니까 그럼 우린 보잉 관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이런 싸움이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저희 전개 방향을 어떻게 찾아볼까요? 올해는 무역 전쟁, 한일 전쟁이 다시 심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죠. 근데 뭐 장단기 금리 차익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 신호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 제가 모든 경제 지표 보면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예를 들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이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국면이 미국 경제 침체의 국면인데요. 네. 그게 내년 한 상반기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다시 그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트럼프 정부가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아마 하원을 장악한 하원이 민주당이 승인을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인데요. 사실 지난번 이기 때는 연방기금금리가 5.25%였어요. 그걸 0%까지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봤자 2.25%. 그리고 가계 기업 아직도 부실합니다. 디레버리징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내릴 여지가 크지 않지만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지난번 이기처럼 소비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으면은 트럼프가 뭐를 쓸 것인가? 저는 애안 쪽에서 계속 손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미국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보면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달러 약세를 유도했어요. 대표적으로 89년은 9월 달에 플라자 협정이죠.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되면서 또 달러 육세 유도도 했고요. 아마 내년에
경기가 둔화하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EU한테 협박하고 또 일본한테 협박하고 이번 4월에는 지금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뭐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던데 저는 뭐 빠르면 10월, 내년 4월쯤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돈 풀어가지고 환율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일본 유로로 갔는데요. 또 올 하반기 내년은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보여주는 이 좀 예민하다 볼 수 있을 만한 반응들은 사실 미국 경제의 현 주소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같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사실 미국도 계속해서 무언가 대책을 내놓겠죠. 미봉책일 수는 있겠지만 FOMC 의사록도 보니까 비둘기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펀더멘털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3.2% 올라갔다 최근 2.45%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그게 그 주식시장에 반영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경기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 최근에 그 OECD 선행지수가 2월에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하는데 이게 한 OECD 선행지수가 한 1 내지 3개월 선행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선행지수도 한 4월, 5월쯤에 반등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보면은 경기 논쟁이 아주 또 심화될 텐데 네. 우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우리가 뭐 등산하다가 산을 내려다 보면은 작은 언덕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그런 언덕 정도로 경기가 주식시장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희망의 질문을 드리고 있어서 오히려 좀 답변 주시기 곤욕이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저희 2분기 증시입니다. 좀 2분기 자체에 대해서는 조정을 예상하셨는데 한마디로 조금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2분기는 조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 지수가 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2분기는 조정이고 이제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점이다. 여기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3분기 한번 반등할 텐데 경기가 나빠지면은 올해 연고점이 1분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2분기는 저는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부터 네. 뭐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금리 여파가 있어가지고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5월 이후로는 좀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반등의 신호는 저희가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요? 각국의 그 PMI, 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전반에 대한 전망도 함께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1, 2년간 눈여겨봐야 되는 변화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 방향 설정에 오늘이 좀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과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시장 공감대는 오늘 준비된 내용 알찼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에게 보탬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 듭니다. 내일 이 시각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